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제41회 신체손해사정사 시험 중에 보험어법을 강의하게 될 최유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소개는 강사 소개란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우리가 보험어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보험어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법학 전공자들은 아무래도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은 시험이 보험어법이에요. 근데 비법학 전공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죠. 처음으로는 이제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많이들 어렵게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은 회독이에요. 우리 비법학 전공자들은 보통 내용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뒤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많이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험어법은 저희가 공부하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시험에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회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럼 회독은 몇 회독을 하는 게 가장 좋냐? 자, 저는 3회독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지금 OT 강의고 저희가 1강까지는 샘플 강의로 올려놓기 때문에 모두 다 공개 오픈이죠. 그렇기 때문에 2강에서부터는 제가 카톡 아이디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업무 때문에 바로 피드백은 어렵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사이를 간격을 두고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험어법을 최단기간에 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보험어법을 고득점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체를 다 같이 공부를 해서 어쨌든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에 합격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어법의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고 다만 고득점을 향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다른 여타 과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들여서 좀 능률적으로 저희가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선 공부 방법은 보험어법은 휘발성 과목이에요. 내가 아무리 여러 번 본다고 해도 다 암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과목이 보험어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보험어법을 정말 어렵게 내고자 한다면 아마 손해사정사 시험 난이도가 정말 급격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공부 방법은 우리가 인강을 수강하죠. 그래서 인강을 듣고 나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꼭 복습하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강의를 듣고 바로 보는 거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보험어법을 키워드 위주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그런 키워드 위주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문장이 길다고 해서 그 문장을 다 외우다 보면은 정말 보험어법이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의 학습 그리고 포인트를 찾아서 그 부분만 학습하는 그런 식의 학습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열거된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 보험어법에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앞 글자만 좀 이렇게 따서 우리가 같이 학습해보는 그런 학습 방법을 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꼭 보험어법은 기출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한 3회 정도는 과거 3회 정도는 푸셔야 돼요. 왜냐면 보험어법 개정이 계속적으로 여러 번 시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한 3년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어요. 저희가 기출문제 특강은 지금 한 강 있어요. 작년도 시험은 저희가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작년에 기출문제에서 특이한 문제가 나왔었죠. 보험어법에서. 우리 OX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난 과거까지는 OX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출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OX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읽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다소 소요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험업법과는 좋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동차 합격을 우리가 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은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손해사정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바로 1차 과목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근데 이때는 2차 과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2차의 이론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10월, 11월부터 언제까지? 1월까지는 제가 2차 이론 공부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때는 이론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4과목이죠. 우리 2차 과목. 2차 과목 4과목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이해를 다 하셨다. 그래서 이때 내가 2차 이론이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2월부터 우리 시험이 1차 시험이 보통 4월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제 1차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에 이때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도 제가 봤을 때 보험업법을 제일 늦게 시작하셔야 돼요. 제일 늦게 시작하셔야 될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보험업법은 휘발성 과목이에요. 대신 암기를 했다. 내가 암기를 했다. 그러면 2주까지는 정말로 기억이 잘 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늦게 공부할 것은 보험업법이고 그 전에는 이제 손해사정이론, 계약법 먼저 시작하시고 한 3월부터 시작하셔서 뭐 늦으면 4월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월에서 4월 정도에 이제 보험업법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4월 말이 끝났죠. 그럼 다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죠? 5월부터는 2차 과목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2차 과목, 자 1차에 합격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바로 우리가 채점을 해볼 수가 있죠. 채점을 해본 후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딱 하루만 놓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2차 과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이제 2차 총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월이 되면은 이때부터 열심히 모의고사를 쓰셔야 되죠. 그쵸? 우리 서술은 쓰기에 어떻게 보면은 쓰기의 그런 경쟁이에요. 정말 많이 쓰신 분들은 합격의 길에 그만큼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쓰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첨삭 모의고사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쓰셔서 첨삭 받으시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 수정해서 다시 그 다음에 모의고사 푸시고 그 다음에 또 첨삭 받으시고 이 부분을 반복하시면은 동차 합격의 길로 가실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험업법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험업법은 법령. 자, 우리 국회에서 제정되는 거죠.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령. 그 다음에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은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령이죠. 그리고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총리령이에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감독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의 감독 업무 시행 세칙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보험업법은 우리가 법령부터 감독 업무 시행 세칙까지 모두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보험업법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그리고 아마 1년 내내 공부하셔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1차 시험이에요. 우리는 보험업법은 목표를 제가 봤을 때는 한 80점에서 한 85점 정도로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80점에서 85점이면 우리 고득점이에요. 그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80점에서 85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은 보험업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우선은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1차에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공부를 하느냐? 자, 법령이랑 시행령에서 보통은 거의 다 출제가 돼요.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시행 규칙까지가 우리가 조금 넘어오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책에서는 시행령까지 다룬 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시행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해서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모두 다 잘 지키신다고 가정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목차예요. 우리 처음에 법은 다 총칙을 두고 있어요. 총칙이라고 하는 것을 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부분을 총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험업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보험업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자, 보험계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 이러한 자들의 어떠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보험업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회사를 당연히 잘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전한 운영과 그리고 보험계약자 등의 어떠한 그런 권익 보호를 위해서 보험업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험회사를 건전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내가 보험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보험회사를 경영해서 처음에 설립을 해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파산해서 폐업하는 것까지를 정과정, 1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목차가 딱 이 내용이에요. 자, 보험업의 허가예요. 내가 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법상의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지만 업에 대해서 내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허가를 받아야 보험업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험업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어떤 형태의 회사로 할 건데, 주식회사로 할래? 상호회사로 할래? 아니면 외국 보험회사로 할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회사 형태가 생겨났다. 그러면은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죠. 그게 모집 파트예요. 내가 보험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떠한 행위는 해도 되고 어떠한 행위는 하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집 파트에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운용이에요. 자, 자산운용. 모집을 했다, 영업을 했다, 그리고 나에게 이윤이 남았다고 한다면은 그 이윤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건지, 그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자산을 운용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자산을 어떻게 계산을 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 단계, 자, 감독이에요. 감독 파트는 내가 보험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자산도 운영했고 내가 회계 장부도 썼고 그랬을 때 내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 해요? 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독을 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보험업을 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파산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해산하거나 청산하는 절차,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해산을 한 다음에 바로 청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관계자에 대해서, 보험 관계자나 아니면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임원진들이 만약에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럴 때 받는 보칙이나 벌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1년의 과정을 같이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험은 어디서 제일 많이 출제되느냐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파트는 모집 파트까지예요. 모집 파트까지는 정말로 모든 범위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집 파트, 특히 모집 파트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과거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모집 파트에서 60% 정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된 해도 있었어요. 그 해에 만약에 모집 파트만 공부했어도 어때요? 꽈락을 면할 정도예요. 근데 사실 그 해는 좀 이례적인 그런 해였고, 일반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좀 적게 출제돼요. 한 40%에서 30% 이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꽤 많은 점수를 이 부분에서 획득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총칙 부분도 많이 출제돼요. 한 4개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험업의 허가 부분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 출제가 되고, 보험회사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다 40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40문제가 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자산운용이에요. 자, 자산운용은 우리가 2문제 정도 아니면 1문제 정도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보통은 되고 있죠. 그리고 계산 파트도 2개에서 한 1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 요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산운용과 계산 파트는 그렇게 자주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자산운용 파트는 외울 게 정말 많은 파트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감독 파트도 많이 출제되는 애는 8개까지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감독 파트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해산 및 청산 부분은 한 2-3문제 여기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벌칙과 벌칙 정도도 2-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시는 거는 맞아요. 같이 보시는 건 맞지만 제가 어디서 어떤 문제가 몇 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내가 만약에 다른 과목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아니면 내가 너무 늦게 준비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보험업법의 공부 방법, 또 동차 합격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목차 보험업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차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동차 합격하시고, 제가 같이 고민하는 강사 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